소중한 사연을 나누는 세상만사입니다. 기쁘고 행복한 순간부터 가슴 한켠이 아려오는 이야기까지 모든 사연에는 저마다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인 직장 여성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사연을 보내는 것도 정말 많이 망설여졌는데 제가 겪은 일이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고 충격적이어서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용기를 내어 보냅니다. 저는 한유진이라고 하고 현재 대기업에서 마케팅 이사로 일하고 있어요. 좀 자랑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정말 피와 땀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방에서 올라와서 대학 졸업하고 작은 회사 신입사원으로 시작해서 밤낮 없이 일하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하며 여기까지 왔거든요. 야근은 기본이고 주말에도 공부하고 회사에서 주는 프로젝트는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서 해냈어요. 그래서 20대 후반에 팀장이 되었고 30살에 차장, 그리고 작년에 드디어 이사까지 승진했어요. 제 남편은 이준호라고 하는데 대한항공에서 부기장으로 일해요. 정확히는 이랬다고 해야겠네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준호와 처음 만난 건 5년 전이었어요. 대학 동창 결혼식에서였는데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었죠.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성격도 너무 좋았어요. 그날 결혼식 피로연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됐는데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정말 편하게 대화할 수 있었거든요. 준호는 제가 일 이야기를 할 때도 정말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보통 남자들은 여자가 직장 이야기하면 시큰둥해하거나 대충 듣는 경우가 많은데 준호는 달랐어요.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정말 관심 있게 물어보고 심지어 조언까지 해주더라고요. 자기도 항공사에서 일하다 보니까 서비스업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그런지 제 고민을 잘 이해해 줬어요. 그 다음 주에 연락이 왔어요. 지난번에 이야기 나눈 게 정말 즐거웠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목소리도 정말 좋았고 뭔가 진실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정말 좋았어요. 제가 그때까지 만나본 남자들 중에서 가장 배려심 많고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교제할 때 정말 행복했어요. 준호는 제가 야근할 때면 회사 앞까지 마중 나와주기도 했고, 제가 스트레스 받을 때는 드라이브를 시켜주기도 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제가 큰 프로젝트 때문에 거의 한 달 동안 야근을 했을 때였어요. 정말 지쳐서 하루는 사무실에서 울고 있었는데, 준호가 갑자기 나타나서 따뜻한 죽을 가져다 준 적이 있었어요. 많이 힘들었지? 조금만 더 힘내라고 하면서 어깨를 토닥여 주는데 정말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데이트할 때도 제 취향을 정말 잘 맞춰줬어요. 저는 조용한 곳을 좋아하는 편인데 시끄러운 클럽이나 번화가보다는 한적한 카페나 산책로, 바닷가 같은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했거든요. 준호도 그런 분위기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항상 예쁜 곳들을 찾아서 데이트했어요. 강릉 바닷가에서 일출을 보기도 하고 남산에서 야경을 보기도 하고 북촌 한옥마을을 산책하기도 하고 정말 로맨틱한 추억들이 많았어요. 1년 정도 사귀다가 동거를 시작했어요. 준호가 먼저 제안했는데 결혼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미리 함께 살아보는 게 어떨까?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이미 마음을 정했던 상태라서 좋다고 했어요. 함께 살기 시작하니까 더욱 잘 맞았어요. 둘 다 깔끔한 성격이라서 집 관리도 잘 됐고 요리도 번갈아 가면서 했어요. 준호가 의외로 요리를 잘했거든요. 비행기에서 기내식 서비스를 보면서 요리에 관심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함께 사는 동안 정말 많은 추억을 쌓았어요. 같이 가구를 고르러 가기도 하고 주말에 마트에서 장 보기도 하고 평범한 일상들이 모두 행복했어요. 준호는 출장이 잦은 편이었는데 돌아올 때마다 항상 선물을 사와 줬어요.
외국 나갔을 때는 그 나라 특산품을 사와주고 국내 출장 갔을 때도 그 지역 유명한 것들을 사와주곤 했어요. 내가 없을 때 외로웠을 텐데 미안해라고 하면서 안아주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2년 정도 교제하다가 드디어 프러포즈를 받았어요. 장소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강릉 바닷가였어요. 평소에 거기 가는 걸 좋아한다고 했더니 기억해뒀나 봐요. 일몰 시간에 맞춰서 갔는데 석양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산책하고 있는데 갑자기 준호가 멈춰 서더니 무릎을 꿇는 거예요. 유진아, 나랑 결혼해 줄래? 평생 너만 사랑하고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그러면서 반지 상자를 꺼내는데 정말 예쁜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몇 달 동안 모은 돈으로 산 거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나면서 네, 좋아요라고 대답했죠. 약혼하고 나서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웨딩홀도 예약하고 드레스도 맞추고 신혼여행 계획도 세우고 정말 바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정숙자 씨라고 하는데 첫 만남부터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준호가 어머니, 제 약혼자 한유진이에요 라고 소개해줄 때부터 뭔가 묘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소문 많이 들었어요 라고 하시는데 목소리 톤이 좀 차갑더라고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시어머니가 계속 제 직장 이야기에만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여자들은 참 바쁘게 사시네요. 일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다닐 건가요?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겠거니 했는데 말투가 점점 비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요즘 여자들은 일만 알지 집안일은 언제 배우나요? 라고 하실 때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집안일도 좋아하고 요리도 할 줄 알아요 라고 대답했는데 남자들은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싶어 하는데 밖에서 일만 하면 언제 챙겨주나요? 라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준호가 어머니, 유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일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해요 라고 감싸주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요즘 젊은 것들은 모두 그렇다고 하더라고 하시면서 별로 좋게 보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준호에게 어머니가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라고 말했더니 아니야, 어머니는 원래 처음에는 조금 경계하시는 성격이야. 시간이 지나면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로 그런 줄 알았어요.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도 시어머니와 몇 번 더 만났는데 갈수록 더 어려웠어요. 웨딩홀 보러 갈 때도 너무 화려한 거 아니냐. 드레스 보러 갈 때도 요즘 신부들은 너무 노출이 심하다. 메뉴 정할 때도 너무 비싸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불만을 표시하시더라고요. 특히 신혼여행지를 정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저희는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신혼여행을 그렇게 비싸게 다녀야 하나? 국내도 좋은 곳 많은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용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했더니 결혼하면 이제 우리 가족인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되나? 라고 하시면서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결혼은 정말 아름답게 치렀어요. 날씨도 좋았고 하객들도 많이 왔고 모든 게 완벽했어요. 준호가 저에게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라고 말할 때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이 모든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신혼여행도 정말 좋았어요. 결국 유럽으로 갔는데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로맨틱한 시간을 보냈어요. 준호가 이탈리아어로 티 아모라고 말해줄 때 정말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현실이 시작되니까 문제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일단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시댁에 인사 가면 며느리가 이렇게 늦게 와도 되나? 집안일은 누가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아들 밥은 제대로 챙겨주고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특히 제가 야근을 하거나 출장을 갈 때는 정말 심했어요. 여자가 그렇게 바깥일에만 매달려서 언제 애를 낳을 거냐, 결혼했으면 이제 가정에 충실해야 하는 거 아니냐, 우리 아들이 혼자 집에서 뭘 먹고 사냐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정말 어이없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회사 워크숍 때문에 1박 2일로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날 밤에 준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없다니까 밥을 챙겨주러 왔다면서 갑자기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냉장고며 싱크대며 다 뒤져보시면서 역시 살림을 제대로 안 하고 있었네라고 하셨다더라고요. 명절이 가장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큰 집이다 보니까 친척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저에 대한 불만을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다 그래요. 일만 알지 집안일은 모르니까 우리 며느리도 직장 다닌다고 명절에도 바빠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정말 창피했어요. 음식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요리를 아예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모든 걸 다 지적하시더라고요. 양념이 모자라다, 이건 너무 짜다, 모양이 예쁘지 않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정말 화가 났어요. 추석 때였는데 제가 나물을 무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이것도 제대로 못하네라고 하시면서 제가 하던 걸 다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친척들한테 요즘 며느리들은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해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준호한테 이야기했어요. 당신 어머니가 너무 심하신 것 같아. 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라고 했더니 준호가 어머니가 원래 완벽주의 성격이셔서 그래. 좀 이해해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서러웠어요. 저는 회사에서는 인정받고 있는 사람인데 집에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준호를 사랑했기 때문에 참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도 직장 생활은 잘 되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더욱 열심히 일했거든요.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성공시키면서 회사 내에서도 더욱 인정받게 됐고 연봉도 상당히 올랐어요. 그런 성취감이 집에서의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달래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준호도 처음에는 제 일을 지지해줬어요. 유진이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도 자랑스러워라고 말해주기도 했고 제가 좋은 성과를 거뒀을 때는 함께 기뻐해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1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아이 문제가 또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언제 손주 볼 수 있나? 라고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는 아직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아이 계획을 미뤄두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게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결혼하자마자 임신하던데 우리 며느리는 왜 그런 소식이 없나? 라고 하시더니 급기야 혹시 일 때문에 아이 갖기 싫어하는 거 아니야? 라고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아이는 저희 둘이 결정할 문제인데 왜 시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준호한테 이야기해도 어머니도 손주가 보고 싶으시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야. 우리도 곧 계획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시어머니 편에 서는 것 같아서 서운했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 쌓이면서 스트레스가 정말 심해졌어요. 집에 가는 게 싫어지기 시작했고 시댁 가는 것도 정말 부담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야근을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가거나 주말에도 회사 일이 있다고 하고 나가곤 했어요. 그런데 결혼 2년째 되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준호가 인천 방콕 노선 비행을 마치고 돌아온 날이었어요. 해외 노선은 시차 때문에 더 피곤하다고 해서 바로 잠들었고 저는 그의 유니폼을 정리해 주려고 했죠. 준호의 유니폼을 옷장에 걸어주다가
비행 재킷 안주머니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뭔가 싶어서 확인해 보니 영수증이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봤는데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영수증은 세아 컬렉션이라는 편집숍에서 발행된 건데 저는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구매한 품목들을 보니까 여성복이었어요. 원피스, 블라우스, 스카프, 귀걸이 등등. 총 금액이 98만 원이나 됐어요. 저는 그런 비싼 옷을 사본 적도 없고 그런 스타일의 옷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저는 주로 무난한 정장이나 캐주얼한 옷을 입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영수증에 나온 옷들은 좀 더 화려하고 여성스러운 스타일이었어요. 그때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이 영수증이 뭘까? 설마 준호가 다른 여자한테 옷을 사준 건 아니겠지? 아니면 정말로 제가 깜빡하고 산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 조심스럽게 준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이 영수증 뭐야? 그랬더니 준호가 순간 당황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평소 준호는 거짓말을 잘 못하는 편인데 그때 표정이 너무 어색했어요. 아, 그거? 회사 동료 결혼 선물 산 거야. 여직원들이랑 같이 돈 모아서 선물 사자고 해서 내가 대표로 사러 간 거야.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왜 그렇게 비싼 선물을 회사 동료한테 사는지, 왜 하필 그런 편집숍에서 사는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게 샀어? 거의 100만 원이나 하는데? 제가 다시 물어보니까 준호가 요즘 결혼 선물이 다 비싸져서 여러 명이 돈 모았으니까 괜찮아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그날부터 준호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달라진 게 있더라고요. 핸드폰을 훨씬 조심스럽게 다루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핸드폰을 아무데나 두고 다녔는데 이제는 항상 들고 다니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도 가져가고 샤워할 때도 바로 옆에 두고요. 그리고 문자나 전화가 오면 혼자 조용히 확인하고 답장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여보, 누구한테서 연락 왔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말했는데 이제는 그런 말이 없어졌어요. 출근할 때 옷차림도 달라졌어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입고 향수도 더 많이 뿌리고 심지어 헤어스타일도 바꿨어요. 왜 갑자기 꾸미기 시작했어? 라고 물어보면 그냥 기분 전환하고 싶어서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의심스러웠던 건 야근이 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가끔 야근을 했지만 최근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늦게 들어왔어요. 요즘 회사 일이 많아졌다. 기장 진급 준비 때문에 공부해야 한다. 동료들과 회식이 있다. 이런 이유들이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의 기분도 달랐어요. 진짜 야근을 했다면 피곤하고 지쳐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가끔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들어오기도 했고요. 그럴 때마다 오늘 일이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 라고 대답하는데 표정과 말이 안 맞는 것 같았어요. 결정적이었던 건 어느 날 밤이었어요. 준호가 동료들과 회식이 있다고 해서 늦게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저는 혼자 집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리용품이 떨어진 걸 깨달았어요. 밤 10시쯤이었는데 편의점에 사러 나갔죠. 집 근처 편의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준호가 다니는 항공사 본사 건물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건물이 거의 다 꺼져 있는 거예요. 몇 층만 불이 켜져 있었는데 대부분 경비실이나 당직실 같은 곳 같았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로비에 있는 경비원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항공사 직원들 야근 많이 하나요? 그랬더니 경비원 아저씨가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데요. 예전에는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요즘은 대부분 일찍 퇴근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럼 준호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정말로 회식이라면 어디서 하고 있는 거지? 갑자기 모든 게 의심스러워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준호를 기다렸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들어왔는데 술 냄새가 나더라고요. 회식 어땠어? 라고 물어보니까 동료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했어. 정말 피곤하다면서 바로 잠들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술 냄새 말고 다른 냄새도 났거든요. 평소 준호가 쓰지 않는 향수 냄새였어요. 그리고 셔츠 칼라 부분에 뭔가 묻어 있더라고요. 파운데이션 같은 화장품 자국이었는데 제가 쓰는 색깔과는 달랐어요.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준호의 행동 패턴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거든요. 마케팅 일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 분석하고 패턴 파악하는 게 습관이 됐는데 그런 식으로 준호를 관찰해 봤어요. 먼저 야근한다고 하는 날들을 달력에 표시해 봤어요. 그랬더니 규칙성이 있더라고요. 주로 화요일이나 목요일이었고 가끔 금요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날들은 대부분 제가 회사 일로 바쁘거나 야근하는 날들과 겹쳤어요. 그 다음에는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봤어요. 다행히 저희는 가계부를 쓰는 습관이 있어서 카드 명세서를 항상 챙겨봤거든요. 최근 몇 달 사이에 이상한 결제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첫 번째는 레스토랑 결제였어요. 제가 모르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15만 원 정도를 결제한 기록이 있었어요. 그날은 제가 회사 워크숍 때문에 집에 없었던 날이었거든요. 혼자 그런 비싼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을 리는 없고. 두 번째는 호텔 카페 결제였어요. 시내 5성급 호텔 카페에서 8만 원을 결제했더라고요. 커피 2잔이랑 디저트 정도 먹으면 그 정도 나올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그것도 제가 야근한다고 한 날이었어요. 세 번째는 그 편집숍이었어요. 세아 컬렉션에서 처음 발견한 영수증 말고도 몇 번 더 결제 기록이 있더라고요. 2월에 45만 원, 4월에 32만 원, 그리고 제가 발견한 5월에 98만 원까지 총 175만 원을 그 편집숍에서 썼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온라인 쇼핑몰 결제였어요. 여성 속옷 전문 쇼핑몰에서 15만 원을 결제한 기록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런 곳에서 쇼핑한 적도 없고 제 취향도 아니었어요. 게다가 배송지가 우리 집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배송지 주소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이었어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한번 가봤어요. 깔끔한 오피스텔 단지였는데 1층에 편집숍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중 하나가 바로 세아 컬렉션이었어요. 그때 정말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거든요. 준호가 그 편집숍에서 옷을 사고 그 근처 오피스텔로 택배를 받고 근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이 모든 게 우연일 리가 없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준호의 차를 확인해 봤어요. 어느 날 준호가 샤워하는 동안 차 키를 빌린다고 하고 차에 갔거든요. 조수석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먼저 긴 머리카락이 있었어요. 색깔이 제 머리카락과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흑발인데 그건 갈색이었거든요. 그리고 길이도 제 머리보다 훨씬 길었어요. 시트 틈에 끼어 있어서 언뜻 보면 모를 정도였지만 자세히 보니까 확실히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이었어요. 그리고 시트 사이에서 귀걸이 하나를 발견했어요. 작은 진주 귀걸이였는데 분명히 제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스타일의 귀걸이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게다가 새 제품 같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글로브 박스에서 발견한 거였어요. 영수증들이 몇 장 더 들어있었는데 모두 그 편집숍이나 근처 카페, 레스토랑에서 발행된 거였어요. 그리고 한 카페 영수증 뒷면에 뭔가 적혀 있더라고요. 오빠, 오늘 정말 고마웠어. 다음에도 맛있는 곳 가자, 세아.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세아라는 이름, 그리고 오빠라는 호칭.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준호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 정말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차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결혼한 지 겨우 2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는 시어머니 잔소리를 참아가며 이 결혼을 지키려고 애썼는데 정작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있었고, 설령 정말이라고 해도 확실한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탐정 놀이를 시작했어요. 준호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야근한다고 나가는 날에 저도 핑계를 대고 나가서 미행을 해봤어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 미행은 실패했어요. 준호가 회사 방향으로 가는 걸 따라갔는데 중간에 놓쳤거든요. 차가 너무 많아서 추적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어요. 두 번째 미행에서 드디어 성공했어요. 준호가 회사 방향으로 가는 척 하다가 중간에 방향을 바꾸더라고요. 강남 쪽으로 향하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 가본 그 오피스텔 앞에서 멈췄어요. 잠깐 기다리니까 누군가가 나오더라고요.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키도 크고 몸매도 좋고 옷도 정말 세련되게 입고 있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패션 관련 일을 하는 사람 같았어요. 그 여자가 나오자마자 준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포옹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이 다른 여자를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니. 그들은 손을 잡고 근처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카드 명세서에서 봤던 그 레스토랑이었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창가 자리에 앉은 그들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애인 같았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준호가 그 여자의 손을 잡고 뭔가 이야기하는 모습, 그 여자가 웃으면서 준호의 뺨에 키스하는 모습. 모든 게 너무 생생하게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증거로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시간 정도 있다가 그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오피스텔로 들어가더라고요. 아마 그 여자의 집이거나 사무실인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술을 마셨어요. 평소에는 술을 잘 안 마시는 편인데 그날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마시지 않으면 잠들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준호가 들어올 때까지 소파에서 술을 마시며 기다렸어요. 새벽 1시쯤 준호가 들어왔어요. 오늘 야근 어땠어? 라고 물어봤는데 여전히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 라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제 눈을 보면서도 거짓말을 하는데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구나 싶었거든요. 그 다음날 인터넷으로 그 편집숍을 검색해 봤어요. 세아 컬렉션이라는 이름이었고 홈페이지도 있더라고요. 대표 인사말 페이지에 사진이 있었는데 제가 본 그 여자가 맞더라고요. 윤세아 30대 중반의 패션 디자이너 출신으로 해외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편집숍을 오픈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SNS도 찾아봤어요. 인스타그램 계정이 공개로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볼 수 있었는데 라이프 스타일이 정말 화려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해외여행 사진들, 명품 가방들. 그리고 최근 몇 달 사이의 포스팅들을 보니까 누군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많았어요. 직접적으로 얼굴이 나온 사진은 없었지만 남자의 손이나 뒷모습이 나온 사진들이었어요. 하나하나 자세히 보니까 준호의 손목시계, 준호가 입던 셔츠, 준호의 신발들이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선물해준 반지를 끼고 있는 손 사진도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해시태그였어요.
해시태그 데이트, 해시태그 행복한 시간, 해시태그 소중한 사람과 함께, 해시태그 감사한 마음, 이런 해시태그들이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댓글들을 보니까 남자친구가 정말 잘해주는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때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결혼한 아내인데 그 여자는 준호를 마치 자기 남자친구인 양 SNS에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들한테 자랑까지 하고 있었고요.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 위해 며칠 더 관찰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했어요. 준호가 또 야근한다고 나간 날, 저는 미리 그 편집숍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8시쯤 준호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윤세아도 나왔고요. 그들이 포옹하고 키스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봤어요. 이번에는 더 가까이에서 확실하게 사진과 동영상을 찍을 수 있었어요. 핸드폰 화질이 좋아서 얼굴도 선명하게 나왔고요. 그들이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다 기록했어요. 심지어 그들이 대화하는 내용도 일부 녹음할 수 있었어요. 카페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서 몰래 녹음한 거였는데 꽤 선명하게 들렸어요.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아내한테 들킬까봐 걱정돼. 괜찮아, 조금만 더 참아. 곧 상황이 정리될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정말 고마워. 오빠 없으면 어떻게 살아? 나도 세아 없으면 못 살아. 정말 사랑해. 이런 대화들이 생생하게 녹음됐어요. 들으면서 정말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걸 들으니까 정말 배신감이 극에 달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 봤어요. 사진, 동영상, 녹음 파일, 카드 사용 내역, 영수증들. 정말 확실한 증거들이 많이 모였어요. 이 정도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륜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였어요. 하지만 그냥 이혼하고 끝낼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저를 이렇게 배신한 사람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거든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먼저 윤세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조사했어요. 그 편집숍이 언제 오픈했는지, 매출은 어느 정도인지, 직원은 몇 명인지, 임대료는 얼마인지. 마케팅 일을 하면서 시장 조사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조사했어요. 알고 보니 윤세아의 편집숍은 작년에 오픈한 거였어요. 그리고 오픈할 때 상당한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은행 대출만 2억, 개인 대출도 5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매출은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었지만 임대료랑 인건비, 대출 이자를 생각하면 여유롭지는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윤세아의 개인 신상도 조사해 봤어요. 미혼이고 혼자 살고 있으며 가족은 부산에 있다는 것까지 알아냈어요. SNS를 보면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업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상황인 것 같았어요. 준호의 직장 상황도 파악해 봤어요. 곧 기장 진급 심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했는데 항공사에서는 직원들의 사생활 관리를 꽤 엄격하게 한다는 걸 알았어요. 특히 기장 같은 핵심 직책은 더욱 그렇고요. 불륜 같은 도덕적 문제가 발생하면 진급은 물론이고 회사에서의 입지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복수 계획을 세웠어요. 목표는 단순했어요. 첫째,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하기. 둘째, 준호와 윤세아 모두에게 정신적, 경제적 피해 주기. 셋째,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한 정당한 보상받기. 복수의 첫 번째 단계는 시어머니를 제 편으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평소에 저를 그렇게 구박했던 시어머니가 아들의 불륜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거든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체면을 중시하는 분이라서 가족의 명예에 흠집이 나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마침 시어머니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백화점에서 옷이나 가방을 사드렸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계획이 있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이번 생일에는 특별한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요. 요즘 정말 유명한 편집숍이 있는데 거기서 어머니께 잘 어울릴 만한 옷을 골라드릴까 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굳이 그런 비싼 곳까지 갈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제가 정말 좋은 곳이고 어머니께서 입으시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한 번만 같이 가주세요라고 계속 말씀드리니까 결국 따라오시겠다고 하셨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와 함께 세아 컬렉션에 갔어요. 윤세아는 저희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로 맞아주더라고요. 물론 제가 준호의 부인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겠죠.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걸 찾으시나요? 라고 친근하게 말을 걸었어요. 저는 태연하게 어머니 생일 선물로 드릴 옷을 찾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윤세아는 여러 옷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가격표를 보시더니 이렇게 비싼 옷을 누가 사 입냐고 중얼거리시더라고요. 윤세아는 어머님, 이 브랜드는 정말 품질이 좋아서 오래 입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이런 스타일이 트렌드거든요 라고 설명했는데 시어머니가 트렌드를 따라야 하는 나이는 아니다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지고 있었는데 저는 일부러 더 자극적인 말을 했어요. 어머니, 이 옷 정말 예쁘지 않아요? 젊은 분들이 많이 찾는 스타일이라고 하네요. 그러자 윤세아가 맞아요. 특히 30대 여성분들이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남자친구가 선물해주기도 하고 남편이 사줘서 너무 기뻐하시는 분도 계시고요라고 덧붙이더라고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요즘 젊은 여자들은 남자한테 비싼 옷을 사달라고 하나? 라고 날카롭게 물어보시니까 윤세아가 당황하면서 아, 그런 뜻이 아니라 서로 아끼는 마음에서 라고 변명했어요. 그때 저는 결정타를 날렸어요. 그런데 사장님, 혹시 항공사 직원분들도 많이 오시나요? 제 남편이 항공사에 다니거든요. 혹시 아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윤세아가 순간 얼굴이 하얘지는 게 보였어요. 아, 그런 분들도 가끔 오시긴 하는데 라고 더듬거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예리하게 눈치채셨어요. 뭔가 이상하네. 손님 직업을 일일이 기억하는 사장이 있나? 그것도 가끔 오는 손님까지. 그러면서 윤세아를 의심스럽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윤세아는 점점 더 당황하면서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웃으면서 계속 상황을 부채질했어요. 아, 그러고 보니 여기서 산 것 같은 옷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남편 동료 중에 누군가가 여자친구한테 선물한 건데 정말 예뻤거든요. 혹시 그분도 여기서 샀을까요? 이때 윤세아의 얼굴이 완전히 파래졌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신 상태였어요. 며느리야, 여기서 나가자. 뭔가 이상한 곳이야라고 하시면서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윤세아는 잠깐만요, 설명을. 라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밖에 나온 후 시어머니가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유진아, 뭔가 숨기는 게 있지? 왜 하필 그 가게에 데려간 거야? 그리고 아까 말하는 것도 이상했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좋다고 해서 왔는데 별로인 것 같네요.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 여자 표정 봤어?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해. 그리고 항공사 직원 이야기할 때 완전히 당황했잖아. 분명히 뭔가 있어. 시어머니의 추리력이 생각보다 뛰어나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준호가 오늘 어머니 선물 사러 갔다며? 어떤 거 샀어?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그냥 왔어. 다른 곳에서 사야겠어 라고 대답했어요. 준호는 별 반응이 없었지만 뭔가 안도하는 것 같은 기색이 보였어요. 아마 윤세아한테서 연락을 받았을 거예요.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유진아, 시간 있을 때 잠깐 나와봐. 할 이야기가 있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심각한 것 같았거든요. 저는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와 만난 곳은 집 근처 조용한 카페였어요. 시어머니가 커피를 주문하신 후 첫마디가 준호가 다른 여자 있지? 였어요. 정말 깜짝 놀란 척했어요.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번에 그 가게에서의 일이 계속 이상했어. 그 후로 생각해 보니까 최근 준호 행동도 수상했고, 요즘 집에 늦게 들어온다면서 야근이라고 하던데, 야근치고는 너무 기분이 좋아 보였어. 그리고 옷차림도 예전보다 신경 쓰고 핸드폰도 조심스럽게 다루고, 엄마 눈에는 분명히 뭔가 있어 보여. 정말 예리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몇 달 동안 관찰해서 파악한 것들을 시어머니도 다 눈치채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한참 고민하는 척 하다가 사실은 이라고 말을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힘들어서 혼자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드렸어요. 사진들, 카드 사용 내역, 영수증들,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하나씩 설명할 때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특히 준호와 윤세아가 키스하는 사진을 보실 때는 정말 분노하셨어요. 이 자식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결혼한 지 겨우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시면서 손을 떨고 계시더라고요. 녹음 파일을 들려드렸을 때는 더욱 충격을 받으셨어요.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라는 준호의 목소리를 듣고는 정말 우리 준호 목소리야? 라고 몇 번이나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이 자식이 어떻게 결혼한 몸으로 다른 여자한테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시어머니가 정말 화가 나셨어요. 평소에 아들을 그렇게 아끼시던 분이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걸 처음 봤어요. 유진아, 너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시어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저는 이혼하려고 해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당연히 이혼해야지. 이런 놈과 어떻게 계속 살아? 그런데 그냥 헤어지면 안 돼. 이런 놈은 제대로 혼내줘야 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의외였어요. 평소에 저를 그렇게 구박하셨던 분이 오히려 제 편을 들어주시는 게 신기했거든요. 어머니 도와주시겠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당연하지. 우리 집안 체면에 먹칠한 놈한테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복수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세웠어요. 시어머니의 제안은 정말 대단했어요. 가족 회의를 하자. 시아버지, 준호 다 불러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해결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그 여자도 불러야 해. 그 여자도요? 제가 놀라서 물어보니까 당연하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망가뜨린 당사자인데 빠질 수 있나? 정면 승부를 해야 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대담한 계획이었어요. 윤세아에게 연락하는 건 제가 맡았어요. 세아 컬렉션에 전화를 걸어서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어머니와 함께 갔던 손님인데요. 라고 했어요. 윤세아는 제 목소리를 기억하는지 조금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희 가족이 사장님께 드릴 제안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무슨 제안인가요? 전화로는 설명이 어렵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저희 집에 오실 수 있나요? 정말 좋은 제안이에요. 윤세아는 당연히 의심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제가 비즈니스와 관련된 제안이고 사장님께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거예요. 요즘 편집숍 운영이 쉽지 않으시죠? 라고 하니까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사실 미리 조사해둔 바로는 윤세아의 편집숍이 경영난을 겪고 있었거든요. 매출은 괜찮지만 임대료와 인건비, 대출 이자 때문에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수익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도움이 될까요? 네,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다만 가족들과 함께 상의해야 하는 내용이라서 직접 오셔야 해요. 결국 윤세아는 시간을 정해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D-Day였죠. 시댁의 모든 가족이 모였어요. 시아버지는 아직 정확한 상황을 모르고 계셨고 준호도 그냥 가족 모임인 줄 알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가져갔어요.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프리젠테이션을 만들어 놨거든요. 오늘은 우리 가족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모였어요 라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보더니 유진아 준비한 거 보여줘라고 하셨어요. 바로 그때 윤세아가 도착했어요. 초인종이 울리더니 시어머니가 나가서 데려오셨어요. 윤세아가 거실로 들어오는 순간 준호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지는 게 보였어요. 시아버지는 이분이 누구시지?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곧 알게 될 거예요 라고 하시면서 윤세아를 소파에 앉게 하셨어요. 윤세아도 준호를 보자마자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들어온 상황이라 나갈 수도 없었어요. 자, 이제 모두 모였으니까 이야기를 해보자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재미있는 걸 발견했거든. 유진아, 보여줘. 저는 노트북을 켜고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준호와 윤세아가 편집숍 앞에서 포옹하는 사진이었어요. 그 순간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시아버지도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신 것 같았고 준호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윤세아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이건 지난달 화요일 저녁 7시에 찍은 사진이에요. 우리 남편이 야근한다고 집을 나간 날이죠. 저는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야근이 아니라 데이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카드 결제 내역이 나왔어요. 이것들은 최근 6개월간의 카드 사용 내역인데요. 보시다시피 세아 컬렉션에서의 결제가 여러 번 있어요. 2월 45만 원, 4월 32만 원, 5월 98만 원. 총 175만 원 정도 되네요. 윤세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는 더 결정적인 사진들이 나왔어요. 키스하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 호텔 카페에서 함께 있는 사진들. 하나하나 설명할 때마다 시아버지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이것들은 모두 준호가 야근한다고 하고 나간 날들에 찍은 사진들이에요. 총 15일간 추적해서 얻은 결과물이죠. 저는 마치 회사에서 프리젠테이션 하듯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아빠, 엄마, 이건 오해야. 설명할 수 있어.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런 변명까지 예상하고 준비했어요. 오해라고 하시네요. 그럼 이것도 오해인가요? 저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준호와 윤세아가 카페에서 나눈 대화였어요.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아내한테 들킬까봐 걱정돼. 괜찮아, 조금만 더 참아. 곧 상황이 정리될 거야. 그 대화가 거실에 생생하게 들리자 시아버지가 주먹을 꽉 쥐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이 자식이 정말로 그렇게 한 거야? 더 있어요. 저는 계속했어요. 나도 세아 없으면 못 살아. 정말 사랑해. 이 부분이 나오자 시어머니가 폭발하셨어요. 이 자식이 결혼한 몸으로 다른 여자한테 사랑한다고 해? 윤세아는 계속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라고만 반복하고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사실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이분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는데 정말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윤세아의 SNS 캡처 화면들이 나왔어요. 준호와 함께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들, 그리고 해시태그들. 보시다시피 이분은 우리 남편과의 관계를 SNS에 자랑하고 계셨어요. 해시태그 소중한 사람과 함께, 해시태그 행복한 시간, 이런 해시태그들과 함께요. 그리고 댓글들도 보여드렸어요.
남자친구가 정말 잘해주는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이런 댓글들. 결혼한 남자를 마치 자기 남자친구인 양 SNS에 올리고 자랑까지 하고 계셨네요. 시아버지가 정말 화가 나셨어요. 준호야, 이게 정말이야? 내가 정말로 이런 짓을 했어? 평소에 조용하신 분인데 그날은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부분도 공개했어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이 모든 데이트 비용과 선물 비용이 우리 가게에서 나간 거라는 점이에요. 총 350만 원 정도 되는데 모두 우리 공동 계좌에서 나간 돈이에요. 이때 시어머니가 완전히 폭발하셨어요. 이 자식이 집안 돈으로 바람을 피웠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준호에게 다가가서 뺨을 때리려고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말리셨지만 정말 화가 나셨어요.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준호 씨, 당신 회사에서 직원들의 불륜에 대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준호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어요. 항공사는 이미지가 중요한 기업이라서 직원들의 사생활 관리를 엄격하게 한다고 들었어요. 특히 기장 진급을 앞둔 직원이 이런 도덕적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되죠? 진급은 물론이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던데 맞나요? 준호가 정말 다급하게 말했어요. 유진아, 제발 회사에는 말하지 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뭐든지 할게. 이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제발 회사만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럼 조건이 있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첫째, 이혼 조건은 제가 원하는 대로. 둘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억. 셋째, 이 여자도 저에게 배상금을 지불할 것. 이때 윤세아가 1억이 어디 있어요? 저한테 그런 돈 없어요라고 울면서 말했어요. 정말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없다고요? 그럼 가게라도 팔아서 만드세요.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사실 미리 조사해둔 바로는 윤세아의 편집숍 가치가 상당했어요.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재고 등을 합치면 1억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어요. 당연히 그래야지. 유진이가 피해자인데 제대로 보상받아야 한다. 그러시면서 준호에게 너는 이제 우리 집 문턱도 밟지 마. 이런 자식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준호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 더 이상 변명하지 마. 그날 정말 모든 게 결정됐어요. 준호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해주겠다고 했고 윤세아도 결국 배상금을 지불하겠다고 울면서 약속했어요. 며칠 후 윤세아가 다시 연락 왔어요. 정말 가게를 팔아야 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당신이 제 결혼을 망가뜨렸잖아요. 그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죠. 결국 윤세아는 편집숍을 매각했어요. 그리고 약속한 배상금을 지불했고요. 사실 조금 불쌍하긴 했지만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혼 과정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어요. 결정적인 증거들이 너무 많아서 준호 측에서 별로 반박할 게 없었거든요. 변호사도 이 정도 증거면 거의 완벽하다.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서 매우 유리할 것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모든 재산을 거의 다 가져올 수 있었어요. 집, 차, 예금, 심지어 준호의 퇴직금까지. 그리고 위자료 1억도 받았고요. 법적으로도 100% 제 잘못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준호는 결국 항공사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직접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이혼 과정에서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사 내부에서도 소문이 퍼진 거예요. 기장 진급은 물론 취소됐고 심지어 다른 부서로 좌천되기까지 했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준고가 회사에서 완전히 찍혀서 승진 가능성도 거의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항공업계가 좁아서 이런 소문이 빨리 퍼진다고 해요.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도 어려워졌을 거예요. 윤세아는 더 비참했어요. 편집숍을 팔고 나니까 완전히 무일푼이 된 거예요. 게다가 이 일이 알려지면서 패션업계에서도 소문이 났나 봐요. 기혼 남성과의 불륜으로 가게까지 잃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새로운 일을 찾기도 어려워졌대요. 나중에 들은 바로는 결국 서울을 떠나서 부산으로 내려갔다고 해요.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간 거죠. 아마 한동안은 재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받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먼저 회사를 그만두고 마케팅 컨설팅 회사를 차렸어요. 그동안 회사에서 쌓은 경험과 인맥을 활용해서 시작한 건데 생각보다 잘 되고 있어요. 특히 여성 창업가들을 위한 마케팅 컨설팅이 전문 분야가 되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마케팅이라는 콘셉트로 강의도 하고 있고요. 꽤 반응이 좋아서 책도 낼 예정이에요.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정말 후련해졌어요. 그동안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스트레스 받고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제 커리어를 소홀히 했던 시간들이 정말 아까웠거든요. 이제는 온전히 제 삶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혼하고 나서도 종종 연락하시면서 유진아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말씀해 주세요. 심지어 새로운 좋은 사람 만나면 엄마가 먼저 만나보겠다고까지 하세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동안 며느리라고 구박한 게 미안해. 알고 보니까 내가 훨씬 나은 사람이었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감동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준호는 이제 남이고라고까지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명절 때도 저를 시댁으로 부르세요. 유진이 없으면 명절이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요. 물론 준호는 오지 못하게 하시고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요즘은 새로운 인연도 생겼어요. 컨설팅 일을 하면서 만난 분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의사 선생님이신데 이혼 경험이 있어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해 주더라고요. 아직 진지한 관계까지는 아니지만 서로에 대해 천천히 알아가는 단계예요.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해요. 준호와 결혼할 때는 너무 감정적으로만 판단했던 것 같거든요. 이제는 상대방의 인품, 가치관, 그리고 정말 진실한 사람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싶어요. 가끔 준호나 윤세아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공통 지인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이야기들인데요. 준호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회사에서 완전히 찍혀서 승진은 물론이고 중요한 업무에서도 배제되고 있다고 해요. 급여도 많이 깎였고요. 그래서 원룸으로 이사를 갔다고 들었어요. 우리가 살던 집은 제가 다 가져왔으니까 갈 곳이 없었겠죠. 혼자 사는 게 처음이라 많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동안 저나 어머니가 다 챙겨줬었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전혀 미안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저를 배신한 사람이니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게 맞죠. 가끔 지인들이 그래도 좀 심한 거 아니냐고 말할 때가 있는데 저는 그럼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라고 되묻곤 해요. 윤세아는 더 비참한 상황인 것 같아요. 부산으로 내려가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일을 제대로 못 구했다고 해요. 패션업계가 좁다 보니까 소문이 빨리 퍼져서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는데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결국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전까지는 편집숍 사장으로 화려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시급받으며 일하고 있는 거죠. 정말 극적인 변화죠.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제가 가만히 있었다면 계속 속아서 살았을 테고 그들은 아무 죄책감 없이 계속 불륜을 즐겼을 거예요.
제 복수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처음 불륜 사실을 알았을 때는 정말 화가 났지만 그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지 않고 차분하게 계획을 세웠거든요. 마케팅 일을 하면서 배운 전략적 사고가 정말 도움이 됐어요. 타겟 분석, 상황 분석, 리스크 관리. 이런 것들을 개인적인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를 제 편으로 만든 것이 가장 큰 성공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사실 상황이 바뀌면 시어머니도 얼마든지 든든한 동지가 될 수 있어요. 저처럼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오히려 며느리 편을 들어주시거든요. 지금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결혼 전에는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이혼을 거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더 강해졌고 더 독립적이 되었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항상 남편 눈치, 시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온전히 제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고 싶은 곳에 가요. 이런 자유로움이 정말 소중해요. 물론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외롭기도 했어요. 특히 밤에 집에 혼자 있을 때는 가끔 우울해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깨달았어요. 아무 방해 없이 제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회사도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첫 해에는 매출이 별로였지만 올해는 작년 대비 300% 성장했어요. 직원도 5명까지 늘었고 사무실도 더 큰 곳으로 이전했어요. 내년에는 지점도 하나 더 낼 예정이에요. 특히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마케팅이라는 제 콘셉트가 정말 인기가 많아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거라서 더 설득력이 있나 봐요. 강의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책 출간 제의도 여러 군데서 왔어요. 최근에는 방송 출연 제의도 받았어요. 한 케이블 채널에서 위기 극복 성공 스토리라는 프로그램에 나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고민 중이지만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가볼 생각도 있어요. 가장 뿌듯한 건 제 컨설팅을 받은 고객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특히 이혼하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여성분들이 잘 되는 걸 보면 정말 보람을 느껴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니까 더 애정이 가거든요. 한 고객분은 남편의 바람기 때문에 이혼하고 카페를 차렸는데 제 컨설팅을 받은 후 매출이 5배나 늘었어요. 지금은 프랜차이즈까지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제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어머니도 제가 잘 되는 모습을 보시고 정말 기뻐하세요. 유진이가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다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하신다고 해요. 심지어 우리 며느리라고 아직도 소개하신대요. 준호 같은 놈은 까먹어버려. 유진이 같은 며느리를 둔 게 정말 복이야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감동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구박하셨는데 이제는 완전히 제 편이 되어주시니까요. 명절 때 시댁에 가면 다른 친척들도 제게 정말 잘해주세요. 제가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는 걸 알고 나서는 오히려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예전에는 직장 다니는 며느리라고 시큰둥하게 봤는데 이제는 성공한 CEO라고 부르세요.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여자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결혼하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능력 있는 여성을 더 인정해주는 분위기예요. 제가 이런 변화를 몸소 체험하고 있으니까 더욱 확신이 서요. 여성도 얼마든지 독립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남자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요. 최근에 만나고 있는 분도 그런 제 모습을 좋아해 주세요. 독립적이고 당당한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다라고 말해주거든요. 예전 같으면 여자가 너무 강하다고 부담스러워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걸 오히려 장점으로 봐주는 남성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에요.
가끔은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아이도 갖고 싶고. 하지만 이제는 조건이 맞지 않으면 굳이 억지로 하지 않으려고 해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린 가장 큰 이유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예요. 남편의 바람기를 의심하고 계시거나 이미 확인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만 대응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모으고 법적 조언을 받고 경제적 계산도 해보세요. 그리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거든요. 특히 시어머니 같은 분들도 상황에 따라서는 강력한 동지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오히려 며느리 편을 들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모든 시어머니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피해자라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용히 넘어가거나 참을 필요 전혀 없어요.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니까요.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빌어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구체적인 보상이 있어야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위자료, 재산 분할, 그리고 상대방 여성에게서 배상금까지 받았거든요. 처음에는 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생각하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일을 겪더라도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오히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절망스러웠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살게 된 것 같아요. 그 일이 없었다면 계속 불행한 결혼 생활을 유지했을 테고 지금처럼 성공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준호와 윤세아가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셈이죠. 물론 그들의 의도는 아니었지만요. 지금은 정말 매일매일이 감사해요.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으니까요.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긴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혹시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당당하게 맞서 싸우시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분명히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희망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